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바람이 머물다 가는 평화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양지 바른 곳에는 으리으리한 소슬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최대감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의 기와지붕은 어찌나 넓고 웅장한지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마치 악기 연주 소리처럼 들릴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면 행여나 큰 기침 소리라도 낼까봐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걸어 다니곤 했으며 높은 담장 너머로는 언제나 고소한 기름 냄새와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고 피어올라 가난한 이웃들의 줄인 배를 더욱 요동치게 만들곤 하였습니다. 이 집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밤낮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대감마님과 식솔들의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부엌길을 도맡아 하는 연희라는 여종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연희는 타고나길 심성이 곱고 손끝이 야무져서 안주인 마님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거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어 동료 하인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연희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한 가지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둑어둑한 밤 기운이 스며들 때쯤이면 부엌 구석에 남은 식은 밥이나 누룽지를 몰래 챙겨 헝겊에 싸두는 버릇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도 매서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겨울밤이었는데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최대감댁 안채와 사랑채 아궁이에는 장작이 활활 타올라 방바닥이 절절 끓었지만 담장 밖 세상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는 혹독한 추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틈을 타 낮에 미리 챙겨 두었던 따뜻한 주먹밥 덩어리를 품속 깊이 숨기고는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부엌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연희가 향한 곳은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돌다리 밑이었는데 그곳은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지만 겨울에는 사르르는 강바람이 그대로 들이닥치는 척박하기 그지없는 장소였습니다. 그 다리 밑에는 언제부터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지. 청년 하나가 그 집과 거적을 뒤집어 쓴 채 추위를 피하며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차거나 더럽다며 피해가기 일쑤였지만 연희만은 그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불리 먹지는 못해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기에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은 음식을 챙겨다 주며 위태로운 이중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도 연희는 혹여나 대문 지키는 하인들에게 들킬세라 가슴을 졸이며 뒤뜰 담장의 개구멍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고 눈 덮인 논두렁 길을 미끄러지듯 달려 다리 밑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만 연희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돌다리 아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형체를 찾아내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기척을 내어 청년을 불렀습니다. 거적 속에 파묻혀 있던 청년은 인기척에 놀란 듯 잠시 움찔하더니 이내 연희임을 알아차리고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만은 거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깊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품속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주먹밥을 꺼내어 청년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는데 청년은 꽁꽁 언 손으로 그 밥덩이를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말 대신 깊은 눈인사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희는 청년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쓰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 비록 행색은 남루하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서려 있는 그의 모습이 항상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라도 먹고 이 모진 추위를 견뎌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년의 어깨에 낡은 무명천 조각을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청년은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어 연희에게 말을 건네는데 그의 목소리는 추위와 배고픔에 잠겨 있었지만 뜻밖에도 낮고 부드러운 음색을 지니고 있어 연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매번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챙겨주니 내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라고 말하며 연희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고 연희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는 밥을 가져왔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 그 주먹밥은 연희 자신이 먹어야 할 몫을 덜어내거나 부엌대기들이 먹을 누룽지를 몰래 긁어 모은 귀한 것이었기에 그녀의 희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대감 댁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곳간 문을 여는 일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 하인들에게조차 배불리 먹을 만큼의 쌀을 내어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주인 마님은 쌀독의 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쥐 잡듯이 하인들을 다그쳤고 대감 마님 역시 밥상에 올린 반찬 가짓수가 조금만 부실해도 불호령을 내리는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빼돌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다름없었지만 연희는 차가운 다리 밑에서 떨고 있을 청년을 생각하면 두려움보다 연민이 앞서 매일 밤 위험한 외출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무릎까지 빠지는 험한 날씨였는데 연희는 혹시라도 청년이 얼어 죽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녘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하얀 눈 세상 속에 오직 연희의 발자국만이 찍혀 나가는 고요한 새벽. 그녀는 다리 밑에 도착하여 눈 속에 파묻힌 거적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급하게 눈을 치우고 청년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그는 거적 안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지만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연희는 놀란 마음에 청년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입김을 불어 녹여주며 품에 안고 온 따뜻한 숭늉 그릇을 꺼내어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청년은 힘겹게 눈을 뜨고 연희가 주는 숭늉을 받아 마신 뒤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연희에게 돌아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할 테니 어서 가서 몸을 피하라는 청년의 배려에 연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 동안 그의 곁을 지키며 눈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갈수록 연희와 거지 청년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끈끈한 정이 쌓여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한 채 그저 눈빛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청년이 단순한 거지가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끔 그가 무심코 내뱉는 말투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양반과 자제들에게서나 느낄 법한 기품이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굳이 그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청년 또한 자신의 사정을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은 채 그저 연희가 베푸는 따뜻한 정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최대감 댁에서는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는데 부엌을 관리하는 참모가 쌀독의 쌀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참모는 처음에는 쥐가 드나드나 싶어 쥐덫을 놓기도 하고 고양이를 들이기도 했지만 없어지는 것은 생쌀뿐만이 아니라 익힌 밥과 반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심의 화살을 하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부엌을 드나드는 하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특히 밤늦게까지 부엌에 남아 뒷정리를 하는 연희를 유심히 지켜보며 꼬투리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찬모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느낄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태연한 척하며 더욱 열심히 일에 매달려 의심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마당에 눈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잠시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였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다리 밑으로 향하는 이중 생활을 이어가느라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 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청년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면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고, 텅 빈 그의 위장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금 힘을 내어 험한 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점차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산 너머에서 도적대가 나타나 민가를 털었다느니, 관아에서 죄인을 잡으러 포졸들이 돌아다닌다는 등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최대감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담장을 더 높이 쌓고 대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도록 명령했으며, 밤에는 건장한 머슴들을 시켜 집 주변을 순찰하게 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삼엄한 경비 속에서 연희의 밥마시는 날이 갈수록 위험천만한 모험이 되어갔고, 그녀는 혹시라도 머슴들에게 들켜 매질을 당하거나 쫓겨나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먹밥을 챙겨 들고 뒷간에 가는 척하며 몰래 개구멍으로 향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밝은 달빛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나처럼 환한 달빛 아래서는 작은 움직임조차 눈에 띄기 십상이었기에 연희는 담벼락 그림자에 몸을 바짝 붙이고 숨을 죽인 채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겨우 개구멍을 빠져나가려는 찰나, 저 멀리서 순찰을 돌던 머슴들의 횃불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고,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와 그녀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머슴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는데, 차가운 눈바닥에 엎드려 있자니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들키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머슴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멀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다리 밑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기다리고 있던 청년에게 무사히 밥을 전해주고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헐떡이는 연희의 등을 토닥여주며 오늘은 너무 위험하니 당분간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연희는 굶고 있을 그를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흉흉해져만 갔는데, 특히 안주인 마님은 며느리가 해산할 때 쓸 귀한 미역과 소고기가 조금씩 없어진다며 불같이 화를 내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님은 하인들을 모두 마당에 집합시켜 놓고는 몽둥이를 든 채 범인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밥을 주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고, 죄 없는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추운 마당에서 벌벌 떨며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고초를 겪는 것 같아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지금 나서서 자백했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이 뻔했기에 꾹 참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동 속에서도 최대감 댁의 막내 아들은 철없이 투정만 부려댔는데, 그는 매끼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상을 엎어버리는 난폭한 성격으로 하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정성껏 차려온 밥상을 보며 반찬이 부실하다며 국그릇을 집어 던지기 일쑤였고, 연희는 뜨거운 국물에 손을 대어가면서도 아무 말 없이 바닥을 치우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연희의 손등에 벌겋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을 본 다리 밑의 청년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힘없는 거지의 신분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는 부엌에서 몰래 챙겨둔 떡 몇 조각을 가지고 나가려다가 행랑아범과 마주치고 말았는데 평소 연희를 딸처럼 아껴주던 행랑아범은 그녀의 품속이 불룩한 것을 보고 대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그는 연희를 구석으로 데려가 낮은 목소리로 네가 요즘 밤마다 밖으로 나도는 것을 알고 있다. 대체 누구에게 음식을 나르는 것이냐? 라고 물었고 연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 솔직하게 다리 밑 거지 청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행랑아범은 연희의 이야기를 듣고는 혀를 끌끌 차며 내 마음은 갸륵하다만 주인 어른들이 알면 경을 칠 일이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라고 걱정 어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행랑아범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연희의 발길은 멈출 줄을 몰랐고 그녀의 정성은 마침내 청년의 다친 마음을 완전히 열게 만들어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선 친구이자 의지처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연희에게 자신이 읽었던 책 내용이나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의 고단한 삶에 잠시나마 휴식을 주었고 연희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좁은 부엌을 벗어나 넓은 세상을 꿈꾸는 행복한 상상에 빠지곤 했습니다. 비록 몸은 천한종의 신분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웠던 그 시간들은 연희에게 있어 고단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했던가요. 연희의 비밀스러운 선행은 엉뚱한 곳에서 꼬투리가 잡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대감 댁을 자주 드나들며 아부를 떨던 마을의 왈패 하나가 우연히 밤늦게 다리 밑을 지나가다가 연희가 거지 청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 사실을 최대감에게 알리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대감댁 대문을 두드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과연 이 평화롭던 아니 겉으로만 평화로워 보이던 이 집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또 하루의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유난히 붉게 떠오르는 태양은 마치 다가올 핏빛 재앙을 예고하는 듯했고 마당에 쌓인 눈 위로 길게 드리워진 나무 그림자는 불길한 기운을 내뿜으며 하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었지만 솥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요란하게 들려와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순박한 연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최대감 댁의 높은 담장을 넘어 마당 한 구석을 비추기 시작했지만 그 빛조차도 집안의 감도는 서늘하고 무거운 공기를 데우지는 못하는 듯했습니다. 대문 밖에서부터 요란한 헛기침 소리와 함께 나타난 이는 바로 마을에서 소문난 건달 칠성이었는데 그는 평소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집 담장을 기웃거리며 콩고물이나 주워 먹으려는 심보를 가진 자였습니다. 칠성은 대문을 지키는 하인들에게 거드름을 피우며 내 오늘 대감마님께 아주 귀하고도 중한 이야기를 전하러 왔으니 어서 길을 터라며 큰 소리를 쳤고 하인들은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그를 쫓아내려 했으나 그 눈빛이 하도 교활하고 자신만만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으로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긴 담뱃대를 물고 있던 최대감은 아침부터 재수없게 건달이 찾아왔다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칠성이 넙죽 절을 하며 대감마님 대꽃간이 줄줄 새는 구멍을 제가 찾았습니다. 자고라고 너스레를 떨자 귀가 솔깃해져 그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칠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듣는 귀가 없는지 살피는 시비를 하더니 목소리를 잔뜩 낮추어
어젯밤 다리 밑에서 본 광경을 침소봉대하여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희가 단순히 밥을 준 것을 넘어 마치 집안의 귀중한 폐물이라도 훔쳐다가 거지놈과 작당하여 팔아먹으려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대었고, 거지가 연희를 꿰어내어 대감댁의 가세를 기울게 하려 한다는 둥입에 담지 못할 모함을 늘어놓았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이내 터질 듯한 분노로 일그러졌는데, 그는 자신의 재산에 손을 대는 것을 무엇보다 참지 못하는 성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연희를 잡아다가 주리를 틀고 싶었지만 칠성이 현장을 덮쳐야 꼼짝 못하고 죄를 실토할 것입니다. 라고 간사하게 속삭이자 그 말이 옳다고 여겨 억지로 화를 눌렀습니다. 최대감은 칠성에게 후한상을 약속하며 입조심을 시켰지만 칠성은 대문을 나서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대감댁에 곧 큰 사단이 날 것이라며 떠벌리고 다녀 소문은 삽시간에 안채 깊숙한 곳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안채에 있던 마님 역시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는데, 평소 얌전하고 일 잘하던 연희가 그럴 리 없다며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요, 근래 쌀독이 비어가던 일이며 밤마다 부엌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즉시 곳간 열쇠를 챙겨들고 부엌으로 달려가 쌀독과 찬장을 낱낱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날카로운지 곁에 있던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벌벌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마님의 수색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와도 같아서 먼지 쌓인 항아리 뒤쪽부터 쥐구멍 근처까지 샅샅이 뒤져내어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기세였습니다. 그러다 부엌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헝겊 주머니 하나가 마님의 손에 잡혔는데, 그 안에는 말라 비틀어진 떡 조각 몇 개와 누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훔친 폐물이나 귀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주인의 허락 없이 음식을 숨겨두었다는 것만으로도 마님의 분노를 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마님은 이 천한 것이 감히 내 집 물건을 제 멋대로 빼돌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지. 내 오늘 인연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겠다며 벼락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것은 대감댁의 철없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화를 내는 모습만 보고 덩달아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연희가 자신의 시중을 들 때마다 탐뜨다고 트집을 잡곤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집에서 쫓아내 버려야 한다며 마님을 부추겼습니다. 어머니, 저런 도둑년은 매질을 해서 내쫓아야지. 그냥 두면 우리 집 기둥뿌리까지 뽑아갈 겁니다. 어쩐지 내 밥상에 고기가 적다 했더니 전현이 다 빼돌려서 거지놈이랑 나눠 먹은 게 분명해요. 라며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억측을 사실인 양 떠들어대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집안의 다른 하인들도 웅성거리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는데, 개중에는 연희를 안타깝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아무도 나서서 변호해주지 못했습니다. 평소 연희와 친하게 지내던 친모조차 마님의 서슬퍼런 눈초리를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오히려 저도 밤에 연희가 나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라며 마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짓 보태기를 하는 하인까지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간사하여 위기가 닥치면 남을 밟고서라도 자신은 살아야겠다는 비겁함이 고개를 들기 마련인 듯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냇가에서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던 연희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살벌한 분위기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모여있는 하인들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고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마님의 고함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영문도 모른 채 젖은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는데 지나가던 하녀 하나가 너 큰일 났다. 칠성이가 다리 밑뒤를 다 일러 바쳤어라고 귀띔해 주자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연희의 다리는 후들거려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지금 당장 도망친다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기에 억지로 정신을 부여잡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난장판이 된 집기들과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헝겊 주머니가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연희는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모았던 오늘 밤 청년에게 가져다 주려 했던 소중한 양식이 바닥에 뒹구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연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트러진 떡 조각을 주워 담고 싶었지만 문 밖에서 감시하는 눈길들이 무서워 차마 손을 뻗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점심때가 되었지만 아무도 연희에게 밥을 주지 않았고 그녀 역시 목구멍으로 밥을 넘길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최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오늘 밤 연희가 밖으로 나가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을 내렸고 만약 현장을 잡으면 그 즉시 멍석마리를 하여 내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덫이 놓인 것처럼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고 연희는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어 꼼짝달싹 못하고 숨만 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오늘 밤 자신을 기다리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을 다리 밑에 청년 걱정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때 집안의 가장 어른이자 대감마님의 아버지 때부터 이 집을 지켜온 늙은 행랑아범이 조용히 사랑채로 올라가 최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랑아범은 평소 말이 없고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사람이었으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대감마님, 소인 주제넘은 말씀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연희라는 아이는 본래 심성이 착하고 사리사욕이 없는 아이입니다. 비록 남은 밥을 나누어 주었다 한들 그것은 적선이지 도둑질이 아닙니다. 부디 너른 마음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청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최대감은 콧방귀를 뀌며 내 집 물건을 주인 허락도 없이 내다 버리는 게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내 놈도 늙더니 노망이 등계로구나. 천한 것들이끼리 감싸고도는 꼴이 아주 가관이하라며 행랑아범을 면박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랑아범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마님, 옛말에 사람을 겉모습이나 신분으로만 판단하면 훗날 큰 화를 입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적선은 공덕을 쌓는 일이니 그거지 청년 또한 귀한 인연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랑아범의 이 말은 최대감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았는데 대감은 부채를 집어던지며 이 늙은이가 기어코 매를 벌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감히 어디서 훈계질이냐. 그거지가 귀한 인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당장 내 앞에서 꺼지지 않으면 너 또한 전연과 한패로 몰아 내쫓을 테다. 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대감의 완고함은 마치 천년 묵은 바위와 같아서 어떠한 이치나 도리도 통하지 않는 벽창호와 다름없었습니다. 행랑아범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다가올 비극을 막지 못한다는 무력감에 씁쓸한 표정으로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마님 또한 행랑아범의 충고를 전해 듣고는 코웃음을 쳤는데 거지놈에게 밥 주는 게 공덕이라니. 내 쌀독 비는 건 생각 안 하고 헛소리만 하는구나.
오늘 밤에 아주 본때를 보여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며 이를 갈았습니다. 마님은 머슴들을 불러 모아 몽둥이와 밧줄을 준비시키고 연희가 나가는 개구멍 근처와 담장 밑에 숨어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먼저 덮치지 말고 물건을 건네주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그래야 꼼짝없이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며 치밀하게 덫을 놓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깔리자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날선 칼날 같은 살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 있다가 겨우 풀려나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등 뒤로 꽂히는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은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수십 번 다짐했지만 어젯밤 고열에 시달리던 청년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면 죽을지도 몰라. 딱 한 번만. 주먹밥 하나만이라도 전해주고 오자. 들키면 그때 가서 빌자. 연희는 순진하게도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리 밑에 거지 청년은 해가 지고 달이 떠올라도 연희가 오지 않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오늘따라 바람에 실려오는 공기에서 비릿한 위험의 냄새를 맡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픈 몸을 일으켜 다리 위로 올라가 최대감댁 쪽을 바라보았는데 멀리서 보이는 기와집은 거대한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웅크리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오지 마라. 연희야, 제발 오늘은 오지 마라. 청년은 바람결에 속삭이며 그녀가 무사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두 사람의 바람을 외면한 채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척하는 깊은 밤. 연희는 결국 부엌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아까 바닥에 떨어졌던 떡 조각을 털어 깨끗한 천에 싸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지돌이 소리가 끼익하고 울리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번뜩이며 그녀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밖에서 기다릴 청년을 생각하며 떨리는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녀가 뒷뜰을 지나 담장 개구멍 앞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 빛은 마치 연희의 마지막 길을 비춰주는 등불처럼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잠시 멈칫하며 주위를 살폈지만 숨을 죽이고 있는 머슴들의 기척을 눈치채지 못하고 몸을 굽혀 개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잡았다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횃불이 대나처럼 환하게 켜지며 건장한 사내들이 연희를 덮쳤습니다. 연희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거친 손길에 의해 마당으로 끌려 나왔고 손에 쥐고 있던 떡 뭉치는 바닥에 처박혀 흙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채 방문이 활짝 열리고 최대감이 뒷짐을 진 채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고 안채에서는 마님이 도끼 서린 눈으로 연희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 발칙한 것, 기어이 현장을 잡히고 마는구나. 네가 우리 집 곡식을 빼돌려 거지. 놈과 살림을 차렸다지 아주 잘 걸렸다. 최대감의 호통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연희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덜덜 떨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이미 이성을 잃은 주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머슴들은 연희를 밧줄로 꽁꽁 묶어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나무에 매달았고 그 옆에는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명령만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횃불 소동에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 대감댁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시작했는데 그 누구도 감히 대감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땅을 적셨고 그녀는 공포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 떡조각이 뭐라고, 저게 뭐라고 사람을 이리도 모질게 대하신단 말입니까? 행랑아범이 울부짖으며 달려나왔지만 건장한 머슴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최대감은 행랑아범을 노려보며 내 놈도 꼴을 보니 한통속이구나. 내 오늘 이 집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본보기를 보일 것이다. 전연을 매우 쳐라.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전연과 어울리던 거지 놈도 잡아들여라. 라고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질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연희의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거나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마님과 막내 아들은 그 광경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끼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니 인간의 탈을 쓴 악귀가 따로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각 다리 밑에 청년은 마을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과 비명 소리에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마을 입구까지 달려왔지만 수많은 횃불과 사람들의 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나무에 묶인 채 고통스러워하는 연희의 모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며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내 힘이 부족하여 너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 원한을 어찌 다 갚으리오. 청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무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세상을 뒤엎을 듯한 결의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대감댁 마당은 연희의 붉은 피와 눈물로 얼룩졌고 인간의 존엄은 부와 권력이라는 허상 아래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최대감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그가 내린 잔혹한 처사가 그리고 무시해버린 행랑아범의 충고가 머지않아 자신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횃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마을을 감싸고 있는 어둠은 더욱 깊고 짙어져만 갔습니다. 매질 소리가 잦아들고 연희의 신음소리마저 희미해질 무렵 최대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에 든 담뱃대를 바닥에 탁탁 털었습니다. 그는 만신창이가 되어 축 늘어진 연희를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더 때려봐야 내 집 마당만 더러워질 뿐이다. 당장 인연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미 정신을 잃어가는 연희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고 머슴들은 마치 짐짝을 치우듯 그녀의 팔다리를 잡아 질질 끌고 가 대문 밖눈 구덩이 속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마치 저승으로 가는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둔탁하게 밤 공기를 울렸고 연희는 혹독한 추위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연희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는 얇은 무명 저고리와 치마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매질에 찢겨나가 살이 훤히 드러난 상태였고 바른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꽁꽁 언 땅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그녀의 상처난 몸을 파고들 때마다 연희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소리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저 입술만 달달 떨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가물가물해져 갔지만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생각, 다리 밑에 있을 그 청년에게 가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어둠 속에서 손톱이 빠지도록 땅을 긁으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리 쪽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처절한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대문 안에서는 눈에 가시 갔던 연희를 쫓아낸 것을 자축이라도 하듯 안주인 마님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님은 이제야 집안에 낀 애군을 걷어낸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구나. 감히 주인의 것을 훔쳐다 거지에게 바치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는 다른 하인들을 둘러보며 너희들도 똑똑히 보았겠지. 딴 마음을 품으면 저 꼴이 난다는 것을 명심해라 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하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에 마님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감 댁의 밤은 그렇게 승리감에 도취된 주인들의 웃음소리와 공포에 질린 하인들의 침묵으로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간밤의 소동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였는데 일찍 일어난 마을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 우물가에서 최대감 댁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빴습니다. 세상에, 그 착한 연희를 그리 모질게 내쳤다지 뭐야. 아무리 그래도 엄동설 안에 맨몸으로 쫓아내다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최대감의 잔인함을 성토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연희를 거두어 주거나 대감에게 항의할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최대감의 권세가 워낙 등등한 데다 섣불리 나섰다가 소작이라도 떨어질까 두려워 그저 뒤에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무력감과 비겁함이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행랑아범은 주인들의 눈을 피해 몰래 대문 밖으로 나갔는데 그의 손에는 낡은 소미불 하나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쓰러져 있을 곳을 찾아 미친 듯이 눈밭을 헤맸으나 대문 앞에는 핏자국과 끌려간 흔적만 남아있을 뿐 연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랑아범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흔적을 따라 다리 밑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 도착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망부석처럼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리 밑에는 연희도 그리고 그곳에 살던 거지 청년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오직 청년이 덮고 있던 낡은 거정만이 텅 빈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 밑 흙바닥에는 누군가가 급하게 떠난 듯한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연희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맨발 자국과 건장한 사내의 것으로 보이는 큰 발자국이 섞여 있었습니다. 행랑아범은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두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연희야 어디 있는 게냐. 행랑아범이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강바람 소리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청년이 연희를 업고 어디론가 피신한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보았지만 거지가 아픈 몸으로 만신창이가 된 여인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절망감만 깊어졌습니다. 최대감 댁 식구들은 연희와 거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거지 놈들이 야반도주를 했구나. 꼴 좋다. 다시는 우리 마을 물을 흐리지 못하게 됐으니 경사로다라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내 그럴 줄 알았어. 둘이 짜고 어디 가서 도둑질이나 해먹고 살겠지. 차, 내 눈에 띄면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텐데 아깝게 놓쳤군이라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연희의 생사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재산과 체면을 지켰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그들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두 사람이 사라진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시끄럽게 울어대던 까마귀 떼조차 자취를 감추고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적막이 마을을 감싸고 돌았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노인들은 공기가 다르다. 무언가 큰일이 닥쳐올 징조야라며 불안해했고, 밤마다 개들이 허공을 향해 지저대는 통에 사람들은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마을 전체가 무겁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갇혀버린 듯 했습니다. 사라진 그날 밤. 사실 다리 밑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정신을 잃고 눈밭을 기어가다 힘이 다해 쓰러졌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번개처럼 나타나 그녀를 안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거지 청년이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병약하고 굶주린 거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꺼낸 피리를 불어 어딘가에 신호를 보냈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몇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그들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청년은 연희를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넘겨주며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 그들은 바람처럼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텅 빈 다리 밑에 홀로 남아 최대감 댁을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주먹은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내 오늘 겪은 이 수모와 저 아이가 흘린 피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권세랍시고 휘두른 그 폭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내 똑똑히 가르쳐주마. 그의 맹세는 밤하늘의 별조차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낡은 거적을 벗어던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그 뒷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기백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그저 굶어 죽거나 도망친 줄로만 알았지. 그가 호랑이였음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희와 청년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최대감 댁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대감은 이제 집안 물 흐리는 것들이 없으니 살림이 좀 피겠구나라며 흡족해했고 마님은 곳간 열쇠를 더욱 단단히 챙기며 하인들을 닥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잊혔다고 믿었으며 세상이 자신들의 뜻대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멸로 향하는 마지막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오만이었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베푼 대로 온다는 세상의 이치를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장사를 하고 돌아온 보부상 하나가 주막에서 묘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는 길에 보니 관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더이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고 기세가 등등하여 마치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웅성거렸지만 최대감은 이 산골 구석까지 관군이 올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필시 변방의 오랑캐를 잡으러 가는 길이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믿고 바깥 세상의 변화에 귀를 닫아버린 우물안 개구리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랑아 범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리 밑에서 사라진 청년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그 청년이 행랑아범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그 청년이 무사하기를, 그리고 억울하게 쫓겨난 연희의 한을 풀어주기를. 그는 마당을 쓸면서도 자꾸만 마을 어귀 쪽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의 늙은 눈에는 기대감과 불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 집의 악행은 멈출 줄을 몰랐는데 연희가 쫓겨난 후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어린 계집종마저 마님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밤마다 눈물을 훔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님은 전에 것은 밥이라도 축내더니
이것은 일머리가 없어 밥값도 못한다며 구박을 일삼았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밥을 굶기거나 매질을 하려 들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져 갔고 하인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버텨내야 했습니다. 이 집의 기와지붕 아래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직 탐욕과 공포만이 행리를 틀고 앉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져만 갔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것 같은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올겨울은 유난히 길고 춥구나. 하늘이 노하셨나. 왜 이리 흉흉한지 모르겠어라며 혀를 찼습니다. 대감댁 사랑채에서는 연일 술판이 벌어졌는데 최대감은 마을 유지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먹고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담장 밖에서 굶주리는 이웃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술잔 속에 담긴 것이 백성들의 피눈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날 밤 행랑아범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희가 하얀 비단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찬란한 광채가 비치고 있었고 험상궂은 도깨비들이 최대감과 마님을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꿈에서 깬 행랑아범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가슴이 쿵쾅거려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길몽인가? 흉몽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사발을 들이키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예감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호령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 있던 아이들이 무언가를 보고 소리치며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저기 봐, 저게 뭐야, 깃발이다. 엄청나게 많은 깃발이 오고 있어. 아이들의 외침에 밭을 갈던 농부들도 빨래하던 안악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산모퉁이 길을 따라 누런 흙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사이로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무언가가 물결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백 개의 창끝과 갑옷이 만들어내는 빛의 파도였습니다. 땅이 둥둥 울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대감도 시끄러운 소리에 낮잠에서 깨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문 밖을 내다보았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평생 본 적 없는 엄청난 규모의 행렬이었습니다. 오색 깃발이 펄럭이고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뒤흔드는 가운데 그 행렬의 선두는 정확히 최대감 댁이 있는 방향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해 오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잡고 있던 담뱃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 양옆으로 물러나 엎드린 채 두려움에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행렬의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호위무사들의 표정은 서슬이 펄했고 그들의 갑옷에는 황실을 상징하는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군의 행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죄인을 단죄하러 온 하늘의 군대와도 같았습니다. 최대감은 이게 무슨 일이냐? 설마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아니겠지 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행렬은 순식간에 마을을 가로질러 최대감 댁 대문 앞을 가득 메웠고 수십 명의 무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집 전체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담장 위로 고개를 내민 창끝들이 햇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뿜어내었고 집안에 있던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마당 한가운데로 모여들었습니다. 안주인 마님과 아들은 사색이 되어 안방 깊숙이 숨으려 했지만 이미 문 밖에는 무사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요했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포위가 끝나자 무사들의 대열이 갈라지며 한 필의 백마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말 위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관모를 쓴 위풍당당한 사내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얼굴을 가리던 부채를 천천히 내리며 최대감 댁 대문을 싸늘하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엎드려 있던 행랑아범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록 옷차림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다리 밑에서 헌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던 그 거지 청년이 지금 황실의 최고위 관리가 되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아니, 이제는 암행어사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황실 호위대장은 말 위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죄인 최가는 듣거라. 네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울리니 내 오늘 황명을 받들어 그 죄를 물으러 왔다. 당장 나와서 오라를 받아라.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산천을 진동시켰고 최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억울하게 당한 자들의 한이 풀릴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집채만 한 대문이 끼익 하는 비명과 함께 활짝 열리자 마당 안으로 들이닥친 것은 서슬퍼런 칼날을 찬 호위무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같이 무겁고 단단하여 마당의 흙바닥이 움푹 파이는 듯했고 갑옷길이 부딪히는 쇠소리는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최대감과 안주인 마님 그리고 기고만장하던 아들은 사랑채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 숨으려 했으나 들이닥친 무사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개처럼 끌려 나와 마당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평소 호랑이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벌벌 떠는 꼴이 영락없는 겁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백마에서 우아하게 내려온 호위대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왔는데 비단 장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조차도 최대감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대장은 허리춤에 찬 긴 칼을 만지작거리며 엎드려 있는 최대감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고 그 서늘한 침묵이 마당을 가득 채우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떨어지자 최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겨우 고개를 들었는데 눈앞에 서 있는 화려한 관복의 사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헉 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옷은 비단으로 바뀌었고 얼굴은 깨끗해졌으나 그 깊고 맑은 눈동자는 분명 며칠 전까지 다리 밑에서 자신이 멸시하던 그 거지 청년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대감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말 한마디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아니, 나리가 어찌 여기에. 최대감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뚫으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던 마님과 아들도 사태를 파악하고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죽은 신옥을 할 뿐이었습니다. 호위대장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황명을 받들어 민심을 살피고자 잠시 신분을 감추고 이 고을에 머물렀다. 헌데 내가 본 것은 양반의 덕망이 아니라 굶주린 백성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너희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그의 호령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까지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내 놈은 국간의 쌀이 썩어 남아도 주린이에게 한 줌 나누어 주지 않았고 오히려 선을 베푸는 이를 매질하여 내쫓았다.
그것이 대감이라 불리는 자가 할 짓이더냐. 최대감은 억울하다는 듯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리소이는 그저 제 집 물건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요. 그년이 도둑질을 하기에 벌을 준 것이지. 결코 사람을 해하려던 것은 아니었습죠.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나 호위대장은 더욱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닥쳐라.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쌀 한 줌이 그리도 아까웠더냐. 내 놈이 지키려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내 놈의 썩어빠진 욕심일 뿐이다. 내 오늘 그 욕심의 끝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때 대문 밖에서 물러거라 하는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가마꾼들이 조심스럽게 가마를 내려놓자 고운 비단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사뿐히 내려섰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피투성이가 되어 쫓겨났던 비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자태는 고귀해 보여 마치 딴 사람 같았습니다. 연희가 나타나자 엎드려 있던 하인들과 담장 밖의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연희야 살아 있었구나 하며 안도와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걸어와 호위대장 옆에 섰는데 그녀가 최대감 가족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은 연희를 보자마자 이년 네가 감히 양반을 능멸하려 드느냐 하며 악을 썼지만 옆에 있던 무사가 칼자루로 바닥을 내리치자 금세 꼬리를 내리고 움츠러들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단 한 번도 마님의 것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쌀독의 쌀보다 가볍지는 않습니다. 연희의 차분하고도 뼈 있는 한마디는 마님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호위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희의 말을 받았습니다. 들었느냐? 천한 신분이라 업신여겼던 이 아이의 마음 씀씀이가 비단옷을 휘감은 너희보다 100번 1000번 고귀하다. 너희는 양반의 탈을 썼으나 속은 짐승이요. 이 아이는 종의 옷을 입었으나 마음은 군자로다. 대장의 말에 최대감과 가족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호위대장은 즉시 부관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이자들의 관직을 모두 삭탈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모은 재산을 낱낱이 조사하여 국고로 환수하라. 그리고 당장 저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라.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무사들은 굳게 닫혀있던 곳간 문을 부수다시피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쌀가마니와 비단, 그리고 썩어가는 건어물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처럼 쌓인 곡식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쥐었습니다. 세상에, 저 많은 곡식을 쟁여두고 우리에게는 껍질도 안 벗긴 보리쌀만 소장료로 줬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호위대장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곡식은 본래 너희들이 땀 흘려 농사지은 것이니 마땅히 너희에게 돌아가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굶주리 네가 없도록 모두 나누어 줄 것이니 질서 있게 받아가거라. 대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고 하인들은 신이 나서 쌀가마니를 마당으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과 그 가족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그들을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여 자업자득이다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무사들은 최대감 가족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 수레에 태웠는데 그들은 화려한 가마가 아닌 죄인들이 타는 거친 수레에 실려 관하로 압송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감의 아들은 아버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며 울부짖었지만 최대감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압송 행렬이 대문을 나서자 행랑아범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호위대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죽은 줄만 알았던 연희를 살려주시고 이 늙은이의 한을 풀어주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행랑아범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자 대장은 말에서 내려 행랑아범의 손을 맞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제가 춥고 배고플 때 건네주신 따뜻한 눈빛을 기억합니다. 어르신의 충심과 연희의 정성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호위대장의 따뜻한 위로에 행랑아범은 감격하여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고 이를 지켜보던 연희도 달려와 행랑아범을 껴안았습니다. 할아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이제는 괜찮아요. 두 사람의 재회는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그동안 얼어붙었던 집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재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정증이 만들어낸 온기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여러 개 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호위대장이 오늘은 잔치다 있는 재료를 모두 꺼내어 밥을 짓고 국을 끓여라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인의 눈치를 보며 배를 찾았던 하인들은 신이 나서 팔을 걷어붙였고 마을 안악들도 합세하여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와 기름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자 그 냄새는 마치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인들은 창고 깊숙이 숨겨져 있던 술독을 꺼내왔고 마을 남정네들은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허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만. 거지 청년이 암행어사보다 더 높은 분이었다니 사람들은 술안주 삼아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최대감의 호통소리에 억눌려 있던 지난날의 서름을 씻어내기에 충분했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떡을 받아먹느라 얼굴에 밥풀이 묻은 줄도 몰랐습니다. 연희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친모나 다른 하인들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고 똑같이 따뜻한 국밥을 건넸습니다. 처음에 쭈뼛거리며 눈치를 보던 하인들도 연희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복하여 연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하며 눈물을 글썽였고 연희는 다 지난 일인걸요. 어서 드세요. 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 집안을 감돌던 악한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 한가운데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은 사람들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호위대장은 대청마루에 앉아 그 평화로운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복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억눌린 자들의 배를 채우고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진정한 치유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옆에 앉은 연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희야, 이제 너는 자유다. 원한다면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이곳에 남겠느냐? 연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모닥불을 바라보다가 이내 맑은 눈으로 대장을 바라보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을 어귀에서 풍물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흥에 겨운 마을 사람들이 꽹과리와 장구를 들고 나와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쑤 좋다. 나쁜 놈들은 물러가고 좋은 세상 왔구나.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의 어깨춤에는 고단했던 삶의 무게가 털어져 나가고 희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대감댁. 아니, 이제는 주인이 바뀐 이 집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들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달빛 아래 흩날리는 눈송이마저 축복처럼 느껴지는 밤.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스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평화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밤새 타오르던 모닥불이 하얀 재만 남기고 사그라들 무렵 마을에는 새로운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어제까지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구름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눈부신 햇살이 기와 지붕 위에 쌓인 눈을 녹이며 처마 끝으로 맑은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이어진 잔치로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워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방문을 열고 나와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는데 그 공기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억압의 냄새가 아닌 자유와 희망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호령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침이 이토록 평화롭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새삼스레 감격하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빙그레 웃음 지었습니다. 최대감 댁 마당은 지난밤 잔치의 흔적으로 어수선했지만 그 어수선함조차도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솥단지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하인들은 예전처럼 주인의 눈치를 보며 급히 움직이는 대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천천히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루 끝에 앉아 자신이 평생을 보냈던 때로는 감옥 같았고 때로는 삶의 터전이었던 이 집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부엌 아궁이, 장독대, 그리고 자신이 매질을 당했던 마당 한복판의 큰 나무까지 모든 풍경이 어제와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호위대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겉옷을 덮어주며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장은 연희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연희야, 이제 날이 밝았으니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새로운 세상을 보겠느냐? 아니면 이곳에 남아 편안히 살겠느냐?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너의 뜻을 존중하고 지원할 것이다. 연희는 잠시 망설였는데 이곳은 비록 아픈 기억이 서린 곳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이었고 정든 이웃들과 행랑아범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리 밑에서 청년이 들려주었던 넓은 세상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좁은 우물 안에서 벗어나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은 꿈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결심이 선듯 맑은 눈동자로 대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저는 나리를 따라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이 작은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서 돕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하면서도 희망에 차 있었고 대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너의 그 따뜻한 마음씨라면 한양뿐만 아니라 천하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내 너를 귀한 누이로 여겨 끝까지 지켜주마. 두 사람의 약속은 아침 햇살 아래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떠날 채비가 시작되자 마을은 다시 한번 분주해졌는데 이번에는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축복이 가득한 분주함이었습니다. 호위대장은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중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집과 남겨진 논밭은 나라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나
새 관리가 올 때까지 이곳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그 책임을 가장 어른스럽고 지혜로운 분에게 맡기고자 한다. 대장의 시선이 머문 곳은 다름 아닌 행랑아범이었습니다. 대장은 행랑아범 앞으로 걸어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최대감 댁의 열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부디 이 집이 더 이상 탐욕의 소굴이 아니라 배고픈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행랑아범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고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행랑채에서 쪽잠을 자며 살아온 그가 이제는 그 집의 임시 주인이 되어 사람들을 돌보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고 행랑 어르신이라면 믿을 수 있지 하며 기뻐했습니다. 행랑아범은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습니다. 내 이 늙은 몸이 다하는 날까지 대감마님처럼 곳간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연희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열어두고 베풀며 살겠소. 그의 다짐은 빈말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마을에는 또다시 훈훈한 감동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되자 호위무사들은 대열을 정비하고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올 때는 서슬퍼런 심판의 군대였으나 갈 때는 마을의 평화를 지켜준 수호신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연희는 호위대장이 마련해준 가마에 오르기 전 행랑아범과 친모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동료 하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절대 끼니 거르지 마세요. 제가 꼭 다시 찾아올게요. 연희의 당부에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고 개 중에는 연희의 옷자락을 잡고 놓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고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희야 잘 가라, 가서 행복해야 해. 사람들의 외침이 메아리쳐 울렸고 연희는 가마 창문을 열고 멀어지는 마을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저 멀리 달이 밑이 보였는데 그곳은 춥고 배고팠던 시절의 기억이 있는 곳이자 평생의 은인을 만난 운명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다리 밑은 더 이상 비참한 곳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성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눈물 고인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과거와 아름다운 이별을 고했습니다. 행렬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흙먼지 대신 봄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길가에 쌓인 눈 더미 사이로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최대감댁, 아니 이제는 모두의 집이 된 그곳에서는 벌써부터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행랑아범은 곧바로 곳간을 열어 쌀을 퍼내었고 안악들은 솥을 걸어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고아들과 노인들이 하나둘씩 그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무르익자 마을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소작류 걱정이 사라진 농부들은 신이 나서 밭을 갈았고 아이들은 서당에 다니며 글을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대감댁 사랑채는 마을 회관으로 바뀌어 어른들이 모여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서로 살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가 연희의 착한 마음씨와 호위대장의 정의로운 칼날 덕분이라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누군가가 세운 작은 돌탑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곳에 돌을 하나씩 얹으며 멀리 있는 연희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간 연희의 소식은 가끔씩 보부상들의 입을 통해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연희 아가씨가 한양에서도 대단하시다더군.
호위대장 나리의 양누이로서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비단 옷을 입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빈민 구호소를 차려 직접 밥을 퍼주고 아픈 사람을 돌본다지 뭔가.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역시 우리 연희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 하며 으쓱해했습니다. 연희는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결코 거만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임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소식은 고향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한편 유배지로 끌려간 최대감과 그 가족들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들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담을 높이 쌓고 사람을 내쳤지만 결국 그 담 안에 갇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연희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자신의 몫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 나눔이 씨앗이 되어 더 큰 복과 사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분명한 대조를 통해 재물은 움켜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마음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마을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밤, 행랑아범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이 마을에 마음씨 고운 연이라는 누나와 거지 왕자님이 살았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밖에서는 눈 내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호롱불 그림자가 일렁이며 방안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행랑아범은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달빛은 마치 한양에 있는 연희가 보내는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희야, 부디 오늘 밤도 따뜻하게 잠들거라. 우리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단다. 그는 바람결에 안부를 실어보내며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탐욕이 물러가고 오직 선한 마음과 평화만이 가득한 이 순간,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고 마을의 등불도 하나둘씩 꺼져갑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하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연희가 덮어주었던 그 낡은 무명천처럼 혹은 호위대장이 베풀었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포근하고 다정한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진 바람은 문 밖에서 잦아들고 방 안에는 오직 훈훈한 온기만이 감돌 것입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의 바다로 천천히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은 결국 복을 부르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믿음을 품고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연희가 맞이했던 그 맑고 희망찬 햇살이 여러분의 창가에도 비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달님은 은은한 빛으로 여러분의 뺨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진 이 이야기 속의 마을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가득 차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평온함이 들어오고 내쉬는 숨에 고단함이 나갑니다. 사각사각 내리는 눈소리,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여러분을 꿈나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밤, 아무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